코로나19로 상처받은 심리를 치유하는 안양시 심리 백신 프로젝트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라는 증상이 생겨났어요. 국민의 10명 중 4명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고 우울증 진료비는 45%나 증가하였어요. 재난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에는 감정 반응, 신체 반응, 인지 반응, 행동 반응의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 심리 백신 프로젝트는 마인드 비타민 A, B, C, D, E 5가지 실천 과제를 마련했어요. A. 액티비티 예방수칙 실천하기. B. 비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하기. C. 커뮤니케이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연락하기. D. 디스턴트 잘못된 정보와 거리 두기. E. 인커리지 공감하고 격려하기. 안양시 심리 백신 프로젝트 마인드 비타민으로 모두 함께하세요.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심리를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그간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K-방역이라는 모범적인 방역 모델로 세계의 극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사회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천여 명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등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및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한 데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부정적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할 것인가?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슬기롭고 건강하게 이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청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님이십니다.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이십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전덕인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십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집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있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또 이웃집에서 코로나에 걸린 분이 아마도 주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다른 전염병보다도 위험한지, 치료는 되는지,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는지, 그래서 마스크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궁금해하고, 백신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여행도 가고 싶은데 언제나 갈 수 있는지 등 방송을 보고 싶은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문가분들과 하나하나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도대체 어떤 전염병인가요? 먼저 임승관 병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방송을 보시는 모든 안양 시민이 다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라는 호흡기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주류입니다. 근데
가끔 새로운 변종들이 발견되고 그런 변종들이 파급되기가 쉬운 좀 특성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지난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홍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번 퍼져서 2003년도였죠. 고생했던 적이 있었고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또 변종이 발견되고 확산되면서 저희가 15년도에 좀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바이러스로 이제 명명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키면서 그간의 사스나 메르스의 경험과는 달리 그건 비교적 국제적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이번엔 전 세계에 퍼지는 이 팬데믹이라는 게 전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패스트 또 최근에 사스, 메르스도 전염병의 일종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시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다른 전염병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도 임승관 병원장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라는 걸 겪으면서 되게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북미와 유럽도 마찬가지고, 세계보건기구도 당황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해봐서 그래요. 인류에게 처음은 아니지만, 활동하고 있는 인류에겐 거의 처음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일이 102년 전에 있었거든요. 1918년도 1차 대전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가장 비슷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10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인들도 어떤 보건 당국자들도 어느 누구도 이걸 다 책에서 본 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렵고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게임인데요. 그 원리가 뭐냐면 보통의 바이러스들은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감염력, 남한테 얼마나 잘 전파하느냐라는 측면, 그 다음에 치명률, 얼마나 사람한테 위험하냐라는 병독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걸리는 독감은 신종 독감이 만약에 돌아도, 지난 2009년에 한번 돌았죠. 전 세계를 많이 감염시키고 있지만 또 현재도 돌고 있거든요, 그 독감이. 근데 치명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0.03%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근데 또 반대로 병동력이 너무 높은 바이러스들, 조류 독감 같은 거 예전에 기억하시듯 그런 독감들은 치명률이 25%, 30% 넘거든요. 대신 바이러스의 속성상 치명률이 너무 높으면 전파력이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약간의 이제 반대 방향의 어떤 함수 같은 거죠. 근데 가끔 아주 절묘하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신종으로 나타난다면 전파력도 일정 수준, 어떤 병독성도 일정 수준이라면 그냥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또 막아내전이 잘 막아내지지 않는 이런 우여곡절의 상황이 절묘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102년 전에 있었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이 보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과 그 영향은 어떠한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의견 듣겠는데요. 먼저 임승관 우리 원장님, 송재령 교수님, 또 전덕인 센터장님, 그리고 이영문 우리 센터장님 순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또 운영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전공이 이제 감염내과 전공인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경기도에서 방역 활동을 조력하는 역할도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1월부터 10달, 11달을 지냈는데요. 사실 저는 대한감염학회, 흔히 TV에 많이 나오는 전문가들 구의 일원인데,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좀 달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과 같이 자문회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관료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라는 전투는 결국은 자원을 분배하는 것 같은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재난의 기본 속성은 수요는 많은데 필요한 물자 공급들은 적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모든 재난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자원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재배치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시도나 시군, 특히 의료기관의 병상 자원 같은 것은 시도가 많이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뭐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 안에서의 어떤 전문가들의 참여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게 1월 26일로 기억하는데 안양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12월 오늘 16일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고요. 오늘 정신건강이라는 주제가 너무 저희가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정말 대단하다. 어떤 시가 시민의 정신건강을 가지고 토론회를 기획한 데 너무 놀랍다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아마 이후의 말씀 둘로 나뉠 것 같아요. 섭외가 들어왔을 때는 시민의 곤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어쩌면 시민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원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부터 뉴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지난 11달의 어떤 경험 그리고 12월에 대한 예측입니다. 네. 그다음에 송재래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제하고 다른 세 분 패널 분들이 다 의학 영역에 계셔서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올 초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영향 그런 측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만약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제가 이제 가끔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좀 강하게 표현할 때 떼지어서 몰리고 쏠리는 문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런 집단주의적인 패턴이 좀 더 개인주의적인 패턴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과거에 코로나가 등장하기 전에 혼밥, 혼술, 혼커피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여기 다 전문가 계시지만 그런 것들은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됐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지게 되면 아까 이영문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내년까지도 1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정도 길게 이 패턴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부족했었던 개인 중심의 또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패턴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여하튼 이 긍정적인 측면은 고통을 수반해서 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보다 더 개인 중심의 삶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가족 중심의 삶의 문화가 좀 더 깊이 있게 정착되는 그런 이렇게 불행 중에 다행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지층과의 불편한 공생관계가 일상화된다면 적어도 이른바 시민적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의 경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로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예.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저는 이제 어떤 측면을 봤냐면 과거 저 시장님도 기억하시지만은 IMF 때 금보기 그렇죠? 엄청난 정도의 재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한국 사회는 서로 집단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2007년인가요?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서해안에 유조선 침범했을 때도 그때 그 해안가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갔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자 가려고 해도 못 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렇듯이 만약에 어떤 한 특정한 독특한 사건이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그 집단적인 협력이나 또 연대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지만 이것이 전체 국민 모두가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식의 위험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 보통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집단적인 협력과 따라서 통합 그리고 연대의 어떤 문화의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여기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19가 야기하고 초래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이고 고통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아마도 이 굉장히 어두운 이 그 고통스러운 이 그 추세의 지속 속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가운데서 시민들이 각각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게 타자의 문제가 아니고 곧 나의 문제이고 네, 네. 그래서 꼭 이신전심의 그런 심리 정서가 작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 책임 문화 보다 더 성찰적인 시민의 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씨앗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용문 우리 센터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과거 102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이제 과연 어떻게 종식이 됐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됐는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다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1918년에 1차 대전 중에 그것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 가장 이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여성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꾸로 여성 참정권을 억압한 수단으로 스페인 독감에 대한 경고를 그 당시 정치인들이 남성 정치인이죠 많이 썼었는데 거꾸로 역설적으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여성 참정권이 얻어진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네. 여성들이 연대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다 아신 것처럼 1차 대전이 종식됐죠. 더 빨리 종식을 시킨 효과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막고 여성 참정권을 만들어낸 것이 스페인 독감 이후의 사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그 당시에도 마스크를 다 쓰라고 적십자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마스크를 정치적인 도구로 써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싸움을 걸었던 시장님이 계셨으면 네. 반시장주의자들이 네, 있었어요. 네,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극도의 혼란 시절에 정부에 대한 신뢰, 그다음 지방 정부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역할인가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스페인 독감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 쿠오라라고 하는 사이트에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종식이 됐는가를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당시에는 백신이 있어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백신 개발이 12월 달에 갑자기 미국 대선 이후에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종식을 시킬 것이냐. 백신만으로 종식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어떤 심리가 평준화를 이루었을 때 종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면은 지금 송재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의식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독존으로 풀이하고 싶은데 고려대 사회학과 김문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걸 정신분석적으로 저희들이 풀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capacity to be alone이라는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가 엄마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 개인으로 본다면 개인의 자의식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똑똑한 국민이 된다. 안양시의 시민으로 보자면 이 세미나를 한번 함으로써 안양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똑똑해지기 네. 때문에 네. 시장님한테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더 민주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인식 속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같은 거 또 오기 때문에 예. 자기 자신 자의식이 커지면 뭐가 커지냐면은 타자가 커져요. 타인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분명히 알게 되면 타인을 인정하게 되고 타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타자성에 대한 이심전심의 이심전심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 철학의 화두가 또 타자성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저는 더 획기적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군요. 지금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GDP가
지금 거의 갔거나 따라잡았고 코로나 이후에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번 우석훈 교수의 네. 발표를 통해서 보면은 4위 내지 5위로 올라서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예, 이건 우리나라의 통계만이 아니라 OECD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른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개인의 성장과 함께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타자는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또 타자성을 느낄 때 인간은 고독이지만 차이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관계 맺기가 네.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데요. 예. 인간의 본성은 혼자서 절대 있지를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물질 중독이라든지 행위 중독과 같은 그런 행위들은 왜 생겨나냐 하면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관계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거나 네. 거절당하거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중독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뭐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캐나다 심리학자의 실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고립되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외로움보다는 고독이라는 관점에 승화된 자기 감정이 커질 거로 봐요. 네. 그 외로움은 병적이지만은 고독은 승화된 형태의 관계 맺기거든요. 아. 그 타자성을 인정한 외로움이 네. 저는 고독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솔리투드라는 고독감이 커지면은 타자를 더 연결하기가 쉬울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전덕인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아무래도 뭐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아무도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그렇죠. 못하고 아마 급성으로 몇 달 안에 그냥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급성 후유증, 아니면 급성 효과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한 1년 정도를 끌어가고 있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오래 갈지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사실은 급성 스트레스라는 거는 빨리 해결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무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너무나 심각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닥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더 문제스러운 거는 만성화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화 스트레스가 계속 작용을 하면은 회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변형이 되면서 우리를 계속 그런 스트레스 상에서 나쁜 그런 후유증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문제스러울 것이다라는 한 가지 측면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어떤 관계 단절이 지금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저희들도 환자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다. 네.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가족끼리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했었던 어떤 동료들과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 넓은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 정지가 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도 좀 심각하게 네.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생긴 그 신조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이것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제 맨 처음에 나왔는데, 원래 블루라는 게 이제 파란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울한, 물적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산후 우울감 때도 네. 이제 블루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 때도 나타나는 그런 우울감 때도 블루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감, 무기력감, 이제 의욕 저하, 이런 등등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깔과 연관이 되는 그런 의미다 보니까, 이제 블랙,
그러니까 더 암울해지고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태를 이제 코로나 블랙. 그다음에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을 레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앞으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레드 쪽이 좀 아닐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화의 수준이 자꾸 올라감으로 인해서 많이 벌어지는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크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 좀 짚어줘야 될 것은 이거 정신과 의사들은 서로 알지만은 이게 의학적 용어는 아니라는 사실. 아, 그렇군요. 예,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가 커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시작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백신이 빨리 들어와 맞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과연 백신이 너무 빨리 만들어져서 효과성 입증 단계가 아닌데 좀 더 지켜보고 또 들어와서 맞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백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임승관 교수, 센터장님. 이제 백신이 엄청나게 좋은 무기인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100년 전에는 없었던 거죠. 지금은 굉장히 너무너무 고마운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인데 지금 어쨌든 이 과학기술이 혹은 의료기술이 이 백신 해부물질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임상 시험하고 그것을 또 생산망과 유통망으로 이렇게 좀 보급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라면 그건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좋은 아주 훌륭한 무기 검을 만드는 일 같은 걸 겁니다. 제작하는 분들이 따로 있겠죠. 자기들이. 그러면 병사들이 할 일은 뭘까를 생각해야 되죠. 그 검이 무슨 게임의 집행검 같은 걸까요? 아주 강력한 검이 있는데 그 검이 언젠가 도착할 건데 어느 나라는 뭐 이번 겨울에 어느 나라는 내년 봄에 도착할 건데 그럼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건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그걸 뭘 해야 될까 생각하면 당연히 훈련을 해야죠. 지구력도 키우고 근력도 키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무엇을 뜻하느냐? 백신이 만약에 도래하면 즉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하나는 우선순위의 문제. 백신을 누구한테 먼저 접종하는 것들은 물론 국제적인 표준들이 좀 마련되고는 있으나 한 사회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논란들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의료인은 어디까지 분류할 것인가, 고위험군은 어디까지 분류할 것인가 계속 질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의 불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아주 평범한 독감 백신을 갖고도 아주 홍역을 치르는 일을 겪었는데 그때는 보다 더욱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즉 이런 아주 훌륭한 무기를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검을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숙련도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영문 센터장님도 한번. 그 임승관 교수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10월 달에 늘 맞아왔던 인플루엔자 백신을 가지고 갑자기 사망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걸 퍼뜨린 거는 언론들이에요. 불확실한,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지 않고 정말 엉터리 기사를 뺏겨 쓰는 언론들이었다. 이게 정말로 이번에 기회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입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백신에 대해서도 이게 뭐 일본보다 늦다.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아무 준비를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백신의 안전성이 1%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늦게 저희들이 맞는다는 이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사실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트럼프 낙선과 같은 정치적 요소 때문에 일찍 발표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발표를 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있으면 발표할 거라고 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정치적 문제로 속도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큰 기업들은 자기들 회사 입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어떤 식으로 저희 대비해야 되냐면은 저는 거꾸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제화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정보를 컨택할 수 있도록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아예 백신 사이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저도 매일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트래커라고 하는 예. TRACKER 트래커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에서만 만드는 이 코로나 백신 트래커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 시민이면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영국 시민도 다 볼 수 있고요. 국제적으로 다 봅니다. 코로나 근데 백신 뭐라고? 백신 트래커. 예, 트래커. 그거를 한 기자가 전담을 해서 해요. 네. 칼 짐머라고 하는 기자가 칼 짐머, CARL 짐머. 예, 제가 설명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예. 칼 짐머라는 이걸 신문에 소개를 안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칼 짐머라는 교수가 열심히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백신이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를 상세하게 매일매일 레포트를 합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레포트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 아직까지 3상까지는 통과했는 것이 6개. 네. 그러나 4상까지 4상이 제일 안전성이 높은 거거든요. 4상까지 통과해야만 일반인한테 다 넣을 수 있는 백신인데 4상까지 통과한 백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3상인 상태에서 놓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은 급하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싶고 궁금하시면 이 트래커를 찾아보시면은 네. 백신 개발이 전 세계 어떤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CJ하고 SK가 제일 선두 그룹으로 참가를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직접 참가해서 백신 작업에 이게 힘을 보태고 있다는 걸 같이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아, 정말 예.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가 예,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네. 공부하신 분이 많으니까 이걸 거꾸로 유튜브라든지 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존의 언론들이 하도 장난질을 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 코로나19를 직접 경험한 이들은 누구보다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 후 확진자라는 오명과 낙인 효과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우리 전덕인 센터장님, 이영문 센터장님 두 분께 묻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한동안은 이제 많이들 바라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인이 돼서 주위에다 전파를 하는, 그래서 이런 낙인이 이제 많이 있었고 비난의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 또 내가 거기 걸려서 내가 그렇게 감염자가 돼서 주위에 퍼뜨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점차 그런 코로나에 대한 것들이 알려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비난은 예전만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규칙을 어겨가면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선별진료소에 근무를 할 때 보면은 그 회사에 누가 확진자가 나타나서 이제 검사를 하러 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원망을 하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바라보지 않고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 뭐 그분들도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봐서는 아마도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그 부분을 포용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영문 센터장님. 네. 그 원래 그 낙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혐오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나서, 두려운 거는 세상에 많죠. 뭐 뱀도 두렵고 뭐 불도 두렵고 이런데, 두려움 상태에서 그것이 뭔지를 모를 때, 두려움에다가 무지가 상태가 됐을 때 인간들은 혐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신병과 같은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저희들 정신질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무지 때문에거든요. 그리고 정신병은 위험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을 배타하는데, 실제로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코로나 양성인 정신질환자분들을 전국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도 치료하고 있습니다만은, 파견 오시는 내과 선생님들이, 내과 간호사분들이 코로나 자체는 안 무서운데 정신병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이 두려움과 무지가 혐오를 만들어내는 공식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코로나는 두렵죠. 두려운데 우리가 많이 알아가면 알수록, 그러니까 지금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치명률이 낮고 열심히 잘 쉬고 면역력을 기르면 좋아진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혐오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낙인 효과를 호소하신 분들은 치료가 되면은 낙인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치료의 효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서 기다리시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되고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날, 즉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은 날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송재룡 교수님? 아이고 이 답은 사실은 저 전문가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아마 이거는 우리 최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게 없어지길 바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소망은 사실은 네.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네. 그동안에 인류 문명이 겪어왔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일별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아까 그 옛날에 일어났었던 뭐 예. 패스트나 이런 질병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패스트가 14세기에 유럽에 있을 때 3천만 명이 예. 죽었다고요. 3분의 2 유럽에 3분의 유럽 인구에 아이고. 지금 그에 비하면 네. 우리 아까 여기 전문가분들 계시지만은 굉장히 아주 정확하고 굉장히 엄밀한 의생명과학의 기술, 수단, 방법을 우리가 획득하고 있고 예. 또 이 패스트나 뭐 과거의 코로나에 비하면 지금 이 콜레라에 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질병의 수준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극복할 것이고 아까 백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백신의 좀 더 완벽성이 이게 확충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저는 언젠가는 마스크 벗어젖히고 네.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함께 거예요.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승관 병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한 3월부터 한 5월 사이에 뭐 시사인이라는 어떤 시사주간지랑 같이 한 9차례 연속 대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단행본을 좀 묶였는데 그 책 제목이 가늘게 길게 애틋하게라는 제목입니다. 네. 제가 좀 전문가 그룹 중에서 저는 가장 신중론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 밖에서는 남들은 좀 비관론자라고 좀 평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종식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통제와 조절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체의 감염력, 전파력이 인간이 통제하기에는 좀 그 위를 벗어난 우리 뭐 R값,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용어들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인데 이게 전반과 후반으로는 아닙니다. 전반은 백신이라는 무기 없이 즉 집단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백신이라는 좋은 무기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 2020년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후반전은 백신과 함께 싸우는 시간, 즉 네. 좋은 무기가 도착하는 그 시간, 방어하다가 공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후반전일 거고 아마도 2021년의 어느 피리어드겠죠. 그리고 제가 종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자고는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연장전이 있을 겁니다. 백신이 도입되고 맞는다고 어느 날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다시 초반부 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지난 올해 상반기 같아지겠죠. 크레센도 하다가 디크레센도 할 테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백신 나오는 그날, 백신이 첫 사람이 접종하는 사진이 포트에 나오는 그날 이런 걸 자꾸 상상할 수 있지만 아마 안 그럴 겁니다. 따라서 2022년이 약간 연장전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반, 후반, 연장, 긴 호흡으로 이 시대를 좀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 이영문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그 코로나 이후의 사회 뭐 이런 제목으로 저도 뭐 심포지움을 주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말이 맞지가 않고요. 저는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또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은 날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하냐 한다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당장 뭐 내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언제든지 이건 오는 건데 반대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오는데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또 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로 비행기라고 하는 거로 하나 연결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전파가 빨라질 거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만큼 또 스페인 독감 때보다 백신 개발을 이만큼 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그 기술도 또 발전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로 가는 거를 생각한다면은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뭐 반드시 아까 전에 그 임승환 그 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딱 종식이란 말은 진짜 맞지 않다. 예. 불확실한 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노년층의 경우 활동량이 없어 심지어 치매가 걸리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옆집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활동량이 감소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덕인 센터장님 좀 해법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난감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온 대책이 결국은 사회적 관계를 줄여라, 나가지 말고 이제 정부가 아니면 사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집에 있어라라는 네. 게 가장 심플한 메시지인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집에서 생활해야 되거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이 권하는 게 IT 계열이에요. 말하자면은 뭐 소셜 네트워킹을 해라,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유료 TV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뭐 이런 등등인데, 사실은 이 노년층들께서 이런 IT 관련된 것들을 쉽게 사용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건강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바깥에 나가는 게 두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활동성이 떨어지면은 치매 위험률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도 많이 걷기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야외에 어떤 그렇게 갇혀있지 않은 환기가 잘 되는 곳을 걷는 거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겠는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관계의 단절이 그 노년층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그런 상태라면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거는 가족들이 와서 같이 걷는 거. 저는 네. 그거를 가장 권하고 싶고, 그럼으로 인해서 활동성이 좀 늘어나는 걸로 인한 어떤 이득과 그리고 가족과의 어떤 감정 교류로 생기는 정신적인 이득 같은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권하고 싶은 그런 방법이고, 그 외에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을 좀 네.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본인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무증상자가 적게는 20%, 많게는 30%에 보고 있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증상자 등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증상자를 바라보는 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이병문 센터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이게. 예. 무증상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이 왔을 때 이것이 병적인 불안인지 일반적인 조절이 가능한 불안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불안이라면 그냥 그런 불안 자체를 받아들이셔야 될 때 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불안할수록 소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분의 능력인데, 주변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을 계속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적인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건강한 노인이신데 옆에서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통제할 수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네. 예, 통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불안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수록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안양시의 입장이라 그러면은
다른 시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작은 책자를 만들어 주신 것도 좋죠. 예.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더 많이 알수록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이 할수록 불안감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통의 방식에서 소통이 이렇게 떠들썩한 소통보다는 네. 이게 1대1로 작은 소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큰 우리가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단체로 하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알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가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거. 네. 최고는 물론 정신과 의사들 만나서 면담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전덕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불안이 많은 동네에 가서 이게 찾아가는 정신과 의사가 그 동네를 찾아가면은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방식, 약간 거리를 두고 거기서 이렇게 10명 정도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곧 3단계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울감이나 압박감을 느낍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우리 임승관 비원장님. 요 질문은 앞선 답변에서 약간 더 녹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팬데믹이란 것은 두 개의 스테이지로 두 개의 라운드로 나뉜 경기 같은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특히 의료 자원, 병상 같은 의료 자원을 넘치지 않는 상황에서 인내심을 겪는 시기. 아까 제가 그걸 곤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럽과 미국이 겪었던 그런 일들 같은 거요. 이제 서지가 일어나서, 폭증이 예. 일어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이나 방역 자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초과 사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하고 기사를 보게 되는 일들, 고통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이제 우울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오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미팅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자주 이렇게 의대생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프로젝션 하기가 너무 쉬운, 투사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즉 누군가를 미워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이고, 예. 또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이죠. 광화문에 모였던 어르신들 때문에, 이태원에 모였던 청년들 때문에, 어떤 교회당에 모였던 신도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기 너무 좋아집니다. 죄와 벌의 언어로 말하기 너무 쉬운 조건이고, 오히려 죄와 벌의 언어를 말할수록 박수를 받는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방역이라는 관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 강사가 자기가 어떤 동선이라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축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법적으로 처벌되는데, 그것도 평소보다 아주 강하게 처벌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역 행위를 강화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회의 어떤 연대 정신들이 약하게 하거나 사회의 어떤 연결들이 약하게 하는 부가효과, 모든 일에는 좋은 효과와 그렇지 않은 부가효과가 있는 법이니 그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정치가 너무 시민들에게 어떤 규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시대에 가서는 많은 곤란하다. 그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명령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치의 시대다, 좋은 정치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월 달에 무슨 CBS에서 하는 강연 프로그램 15분짜리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냈던 한 줄의 메시지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100년 만에 온 사건일 것이고 세계적 사건일 텐데, 그럼 역사가 뭘 기록할 것 같으신가? 저는 역사가 결과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는 과정을 기록할 거다. 그 시민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서했는지, 역사는 그걸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꾸 백신이니 진단키트니 이런 결과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는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고. 시장님 네. 내 종식 될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임승관 원장님한테 아까 굉장히 종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예. 물론 이제 의생명과학을 하시기 때문에 엄정하고 엄밀하실 텐데, 아까 전에 질문 중에 보게 되면 무증상자가 20에서 30% 그렇습니다. 정도 된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인간이라고 하는 종 자체는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인류 문명의 전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병원군과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그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충족시켜 왔고 그것을 내면화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제 가능성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네. 백신도 마련되지만 아까 20에서 30% 무증상자처럼 점점 더 많은 포션의 사람들이 네. 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의 대응 능력을 네. 습득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너무나 네.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학은 항상 또 최악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렇겠죠. 뭐 예. 뒤에 질문에 저희가 받은 질문에 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코로나가 조절되는 것, 코로나19 팬데믹이 조절되는 거는 전 인구의 한 60% 이상이 면역력을 획득할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것은 전파의 어떤 위험이 많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반대로 면역력을 자연 획득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되니까 모든 일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럽과 미국이 갖고 있는 고통들을 보면서 손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절이 더 빨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댓글 참여 질문이 있었어요. 코로나19로 너무 답답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은 없는지 이거 어느 분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덕인 센터장님께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나눠 말하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원인의 제거죠. 네.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을 벗어나는 거라든지 오히려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똑같이 아기를 키워도 남의 애를 키우면 힘들지만 내 애를 키우면 즐거운 것처럼 그 스트레스를 당한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의 배출 내지는 소멸입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방법, 어떤 원인적인 제거는 지금 상황이 어렵죠. 코로나를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을 써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좀 더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산다라는 것들의 어떤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 방법은 이제 대개는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이 흔히 즐거움을 찾는 거, 네.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어떤 이런 기타 등등인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나의 즐거움을 찾는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금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가족과의 어떤 관계들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예. 해보는 거, 그다음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배움이라든지 내가 그동안에 마음만 먹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집에서 예. 해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닐까. 그렇군요. 우리 송재룡 교수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해소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 구성원 간에 맞아. 정서적 친밀성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그동안에. 예. 거의 아시잖아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고함 한마디에,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렇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친밀하고 상냥한 그런 이야기의 그 레토릭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덕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 안에서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사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전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같이 놀이하고 놀고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하는 스토리텔링서부터 시작해서 놀이 문화, 운동 문화, 가족 구성원끼리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서서히 형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대화의 그 언어의 문화가, 언어의 그 층이 굉장히 친밀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문화의 성격을 갖는 쪽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자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안양시에서 보면 마음 백신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어떻게 가족 내에서 생활과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듣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걸 작동시켜 볼 수 있는 것을 시도해보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우리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족 문화가 예. 익숙치 않기 네, 때문에 네. 상당히 그게 좀 생소한 그래서 관계예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가족이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족과 보낸 시간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사회에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렇게 강제적으로 가족의 시간을 보내게끔 만들어진 상황에서 아직은 좀 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아직도 좀 나타나고 있는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더 싸움이 갈등이 많아지고. 생기고 더 싸움이 벌어지고 더 애들한테 혼을 내고 부부간의 사이가 오히려 나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 전화기만 보고 네,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전문가가 네. 좀 나서고 아니면 이런 관계, 가족 관계를 좀 더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우리 임승관 원장님. 저도 뭐 90분 동안 쓸모 있는 얘기 하나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면 언제나 좀 이렇게 다 우울해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 5명의 이제 남성 패널이 나와서 그것도 중년 이상의 남성 패널이 나와서 너무 정상 가족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신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양시가 55만 명 정도 인구, 22만 세대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청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독과는 노인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어떤 의제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나. 신체적으로도 안전하고 지금 이 시기에 12월에 정신적으로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전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고 걸으십시오. 예.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실내입니다. 가정도 사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바깥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어디 장소에 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예. 나가서 산책하십시오. 예. 그러면 훨씬 지금보다 예. 우울함과 불안감과 이런 것들 줄어들 겁니다. 바깥이 바이러스에도 안전하고 네. 정신건강에도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놀랐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즐겁다는 말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중학생 둘을 초등학생 하나 키우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의 자식에게서 가서 해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죠. 정말 네 분의 우리 이영원 선생님 한번 서시겠습니까? 아니 뭐 다들 좋은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가족 간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가족을 아까 전에 임승관 그 원장이 한 것처럼 아빠 엄마가 있고 하는 그런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 한부모 가정도 많고 예. 그다음에 요즘 또 이번 기회에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본다면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만약에 있다면은 더 좋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에 함께 모여 있는 가족들이 어떠한 가족이든 간에 함께 모여서 노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텐츠도 해보시고 예, 좋죠. 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거는 지방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네. 예. 세 번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사회학적인 또 정신보건학적인 네. 측면 그리고 인류학적인 측면까지 다 지금 현재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모습과 끼친 영향에 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양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과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자분께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법 또는 치료 방법 또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전덕인 그리고 이영문 우리 센터장 두 분께 묻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좀 이제 그룹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일반인들. 그런 분들은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것이 어떤 스트레스를 작용하고 힘들게 하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정신의학적으로 바라볼 게 문제가 될 만큼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는 계층이 문제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예민하거나 아니면 그런 참을성이 적거나 아니면 포용력이 적은 분들 아니면 기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이 막 그 정도를 이제 잠재되어 있던 증상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 지금 이런 어떤 코로나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그 환자들을 봤을 때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은 이제 저희 그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정신 건강에 많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마련이 좀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영문 선생님. 크게 이제 정책을 말씀하셔서 일단 정책을 방향을 보자면은 정책이 이제 그 홍수가 났을 때 예를 들면 상류 지점에 정책이 있고 하류 지점의 정책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류 지점에 있는 정책은 댐을 쌓든지 해서 물이 하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상류 지점의 정책이고요. 하류 지점의 정책은 물속에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적인 그 센터장 이야기 하신 거는 하류 지점에 있는 것들을 우선 하자는 거예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가장 정책적 지원이 자체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그룹에 먼저 하셔야 되고요. 소상공인이 맞고요. 그다음 독거노인이 맞고 이러 같은 하류 지점에 있는 분들을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서비스가 가야 되고요. 상류 지점에 대한 정신건강 정책으로 보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든지 자살예방센터, 그다음에 뭐 노인 관련된 복지센터, 혹은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지금 코로나가 특화되어 있는 부서에다가 안양시 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독감행정의 차원에서 이거 문제가 저는 이제 멘탈헬스의 문제를 다 질환으로만 보지 않고 제가 핀란드 갔을 때 느낀 건데 거기는 SOS 센터라 그래서 로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니니스 센터는 아파도 로니니스고 마음이 괴로워도 외롭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건과 복지와 노인과 청소년과 행정과 실천력이 있는 팀들이 같은 팀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와 같은 SOS 센터들이 한시적이라도 움직여준다면은 디텍션 하기가 찾아내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왜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요한가 하는 거를 시장님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다. 뭐냐면은 정신건강의 정책은 단순한 보건 정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살률 같은 것들이 사회적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이렇게 함량한다는 것은 안양시 자체의 혹은 경기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서포트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영역의 문제가 바로 정신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건강의 함수를 단순한 개인의 질환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상류 지점에서는 이 사회적 구성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정책이 위아래가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20대 여성의 자살률 급증이 각종 지표에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발표한 2019년, 2020년 상반기 자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살 시도자 중에서 20대 여성이 무려 3,505명으로 전체 자살 시도자 중 32.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률 추정치로 봤을 때도 296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43%나 증가하게 됐는데요.
한 달에 무려 50여 명의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또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안양시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전덕인 우리 센터장님과 이영문 교수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보건 그런 측면에서도 자살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20대 여성들의 자살률 또는 자살 시도율이 높아진 거를 이제 약간은 놀랄만한 어떤 예.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그냥 잠깐 끝나고 말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부분인지를 사실은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가 대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됐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서 아마도 자살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분석들과 그런 대책이 좀 빨리 필요한데, 왜 그러면 20대 여성들이 왜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은 20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원래 이제 좀 약간 자살 시도율이 남자보다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감정의 어떤 좀 많이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가능할 테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연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피해를 보는 연령층이 어디겠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20대의 어떤 그런 여성분들이, 20, 30대 여성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피해를 좀 많이 보지 않게, 예를 들어 뭐 직업을 구한다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쉽게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정 내 문제 내지는 육아 문제 뭐 이런 어떤 스트레스들을 좀 더 많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좀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좀 더 그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더 사실로 굳어진다 하면은 그 청년층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과 관심이 좀 더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문 센터장님. 예. 이 현상이 10년 전에도 한번 다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20대 여성 자살자 숫자, 자살 완결자 숫자가 남성 20대 남성보다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남성 자살률이 더 높아서 좀 잠재돼 있다가 이게 갑자기 다시 올라온 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약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높거든요. 자살이. 근데 20대 한국의 20대 여성들만 이게 나타나서 이게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밝혀진 거는, 예전에 지금 50대 여성들이 20대 그때 자살보다는 지금 높기 때문에, 하나는 그 집단 효과라는 코호트 효과를 하나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20대 88년 이후에 여성들이 왜 더 자살을 많이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어떤 시 차원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제일 많이 예상되는 것은 성평등 지수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평등 지수가 학력은 높아졌는데 성평등 지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100등이 넘어요. 전 세계 국가에서. 경제력은 10등 안에 드는데 성평등 지수는 100등 안에 벗어나고, 그 다음에 고학력 비율은 90% 가까이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20대 여성을 적으로 보는 현상들.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 지금 독특한 현재 20대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회 현상과 함께 풀어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저보다는 송재능 교수님이 답을 더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네네네.
전덕인 말씀하시죠. 선생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 말씀하셨잖아요. 네.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부분을 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예컨대 세 명이 있는데 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은 자살하고 어느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 경제적 박탈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연령계층이 가지고 있는 계층의 특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 20세기부터 21세기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아까 이영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은 여성은 종속되거나 네. 어디에 의존되어진 어떤 그러한 개체로서 인정되어진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이 이른바 독립적이고 자전적인 존재의 위상을 획득한 것이냐 여겨지는 담론과 서사가 많아졌어요. 네. 그러나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렇죠. 실제 그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예. 왜냐하면 그 20대는 이미 그 부모 세대로부터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차별적 또는 성차이적인 담론의 영향을 내면화시킨 세대거든요. 그러나 배움은 여성의 해반과 여성의 독립, 여성의 자존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약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개체 스스로가 개인 주체 스스로가 자신들 앞에 닥쳐져 있는 여성의 평등, 여성의 권리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이 갭 때문에 아마도 아까 이영문 교수님 말씀하신 자존의 문제, 진정한 의미의 자기 고독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우리 한국 20대 여성 연령계층의 이 계층이 가지고 있는 큰 어떤 특성적인 괴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이 결국은 자살의 어떤 유혹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특히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미래의 어머니로서의 20대 여성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보다 더 많은 그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오는데 근데 다만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또 이게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뭐 이렇게 뭐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바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 분석 대상의 그룹에 속하는 존재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기 위한 토론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살펴주셨으면 또 생각도 좀 좋은 지적입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견뎌내는 자가 승리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안양천이 아주 유명한 천이 됐습니다. 지나가다면 정말 여름에 한여름에는 풍성했던 이름을 풀 나무 가지들이 앙상하게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조그만 따스한 온기만 집어넣게 되면은 다시 생기가 돋아나가지고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적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지원책이라 할지 관심이죠. 이런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소중한 생명을 잘 지켜내고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시장으로서 또 무거운 책임감과 또 그런 정책을 잘해야겠다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생활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를 비관한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방역을 하다 보니 소상공인이 어렵고 소상공인을 살리다 보니 방역의 단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어렵고 두 개의 균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팬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를 막고 또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임승관 원장님부터 한 말씀씩 바랍니다. 제가 문외 아닌 분야인데 네. 일단 제가 아는 분야 먼저 조금 약간 비슷한 얘기를 앞에 설명을 드리면 팬데믹 시대는 불공정의 시대고 정의가 이렇게 손상되기 무척 쉬운 시대죠.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 20대, 30대 청소년들이 20대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실은 취약한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10대, 20대는 당연히 코로나19 정도에 감염됐다고 쉽게 뭐 중환이 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 특정한 세대에게 특정한 기저질환자에게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위협은 집중되고 그 위협을 친하게 하는 방법은 모든 연령대가 같이 모든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지만 그 위험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 연대 이런 정신이 이제 기본 정신이 아니면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고 그걸 이렇게 정치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겠죠. 민주주의가 강해야 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본 질문처럼 방역이란 보건의료적 손상과 사회, 경제, 교육, 문화적 손상 이 두 개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담론들이. 여기서도 불공정, 불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저하는 계속 어쩔 수 없는 것일 거고 올해 내년. 그렇기 때문에 분배 정의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배 정의가.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투자, 뉴딜 같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올해 내년은 전쟁 중 같은 거니까 비유하자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지키고 생존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복지나 분배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에 민주주의, 뒤에 분배정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칸디나비안 국가가 궁금해요. 2021년, 22년, 23년 됐을 때 사회민주주의 토대가 그래도 가장 잘 성숙했고 분배정의 많은 세금을 걷어서 모두를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가장 성숙한 이 북유럽 나라들이 한 2, 3년 뒤에 어떤 아웃컴을 보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우리 송재령 교수님도 한 말씀. 네, 아마 그 방역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돼서 아마 특히 이렇게 한 지역사회를 이끄는 그 리더로서 아마 시장님 같은 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공이 어느 계층 불문하고 일단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 감내를 대전제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임승관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서도 동일한 자영업자, 동일한 소상공인 중에도 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배이되 어느 정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의 평가 분석을 통한 선별적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그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네. 쫓겨나거나 거의 그 임대인 임차인 간의 그런 쟁송의 상태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선별적으로 차별을 두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보게 되면 아까 모두에서도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오해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예. 그 오해의 많은 것들은 가짜 뉴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요즘에 인포데믹이라고 하더라고. 팬데믹이 아닌. 인포데믹이. 인포데믹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더 많이 사고 더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하고 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간에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들이 더 과학적, 더 정확하게는 의생명과학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상황을 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개체들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상황 우리가 공히 감내할 수 있는 것을 감내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관계에 있는 정부의 기관이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인 그 노력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선별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종식시킬 수 있는 어려움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어떤 패키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지적과 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영문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북방구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북방구를 다 똑같다고 보진 않고요. 이게 민족과 갈래가 좀 달라서 핀란드하고요. 핀란드를 사실 북방구에 안 넣기도 하거든요. 핀란드는 핀란드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핀란드와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세 개를 묶고 아이슬란드는 또 따로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저는 핀란드 쪽에 희망을 더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쪽은 30년대 이쪽을 복지 쪽을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복지가 포괄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핀란드는 복지 중에서도 교육에 특화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30년 결과가 나타나면서 저는 핀란드 모형이 좀 더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선별적인 교육에 투자를 했던 것이 맞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안양시 차원으로 만약에 돌린다면은 시 차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거꾸로 이런 게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저희 이야기에서는 저는 일관성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알게 하는 거. 예. 알게 하는 것, 시민들이 알게 하는 것을 특화시키는 것은 무지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더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것처럼 타인에 대한 인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 그 아주 황폐화된 국토를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쪽이고, 시 차원의 교육이 이걸 더 균형을 줄 것이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의 문제는 더 낮은 쪽에다가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실험을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성남시 화폐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재명 지사가 하셨던 성남시 지역 화폐를 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그다음 경기도 지역 화폐 또 경험해 본 사람이고, 서울시에서 제가 그 일을 할 때는 박원순 시장님이 만들었던 제로페이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제 핸드폰에는 이 세 가지 지폐가 다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00만 원씩 사가지고 계속 써요.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지역 화폐 차원에서의 소상공인 문제를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확대를 하시라는 쪽에 권해드리고 싶고, 경기도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그런 점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 역량들을 시 차원에서 모아서 할 수만 있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안양시에서도 지역 화폐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서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서 6% 제가 할인해 있었는데 10%까지 지금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15%까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임순관 교수님, 교수님의 경향신문 기고한 그 지금 추세로는 치료센터 한계가 있고 K방역 성공회의 엉림이면 지금 유행 못 막는다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요. 현재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방역 시스템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홈케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한국의 팬데믹 대응이 이제 자원을 넘치지 않았을 때와 넘친 다음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게 12월 6일입니다. 1월 26일 날 첫 경기 확진자가 나온 뒤에 10달 열흘 뒤인 12월 6일 날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병원을 가는 것이 적합한 사람도 하룻밤을 대기하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병원이 모자라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이제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하루 이틀 대기하던 것들이 사나흘 대기하는 것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병원들이 계속 확보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할 때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더 많은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 당연히 하나 있지만 그 시간차가 있다면 효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랑 효율을 좀 혼돈하고 착각하면서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자원이 부족한 재난의 시대는 효율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효율을 해치면 위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금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효율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님, 간호사 선생님, 그 다른 일요인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 대기자 관리, 홈케어라고 약칭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그 대기자들에게 두 가지 서비스를 합니다.
하나는 간호사나 한의사, 의사가 매일 전화를 거는 거거든요. 예. 하나씩 그분들에게. 그래서 누가 더 심한 상황인지를 매일매일 바뀔 수 있으니까. 어제는 열만 나는데 오늘은 숨이 갑갑할 수 있으니까. 매일 전화를 하면서 병상 배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 기본 원리인데 사실 더 훌륭한 더 진짜 아웃컴은 뭐냐면 제가 간호사 누구입니다. 내가 한의사 누구입니다. 내가 의사 누구입니다를 매일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이쪽에서. 예. 홈콜백도 물론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 남겨져 있는 걸 누가 알고 있구나 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차선을 찾아야 되고 차선의 방법 또한 고민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에 당부드리고 싶은 일이라면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방역 프로그램을 설계하더라도 대체로 보건소의 업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들은 대기자가 발생한다면 대기자의 건강을 지켜내야 되는 아주 일선에 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다른 공적 역량들을 보건소 지원에 많이 투입해 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이 위험 시기를, 이 파도를 넘어가지 않을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병원장이 계시셨어요. 나머지 세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혹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한 1분씩 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문 센터장. 예, 오늘 매우 유익하게 저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도 많이 깨닫는 게 많습니다. 시장님 이거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방금 윤승환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보를 투명하게 그래서 일관된 분들이 가시면 신뢰도가 높으실 거로 확실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저런 서비스를 더 많이 증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네. 휴먼 서비스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시라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더 지원하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 자체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신저인 시장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안양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예.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과학과 정치가 충돌할 때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제 과학을 이기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런 예.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과학을 그냥 신뢰하셔야 됩니다. 과학은 신뢰하고 대신에 정치는 하셔야 된다. 예. 예. 그러면서 정치를 어떻게 하시냐면 정보사회를 만들어 가시라. 그 과학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직접 소통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자꾸 이제 간접 소통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 하지 마시고 예. 직접 퍼블릭에 나서서 작은 단위의 규모의 직접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메시지와 메신저가 혼합되지 않고 제일 유용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많이 하시고요. 큰 예. 이벤트보다요. 예. 그러니까 1억짜리 프로젝트 한 번 하시지 말고 예. 100만 원짜리 100개를 하시라는. 예. 그걸 직접 하시는 게 좋고 뭐 캐나다 내과 의사의 말이긴 하지만은 가끔 치료하고 예. 자주 위로하고 그리고 언제나 공감하라 하는 그 트리더 그 의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지사뿐이 아니고 저에게도 앞으로도 말이 좀 소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재령 교수님 한 말씀 저 오늘 네. 사실 이렇게 의료 영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요지경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저는 그냥 아까 앞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서바이벌하고 가족이 서바이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서적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친밀성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가족 문화 컨텐츠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가족 개개인의 가족의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리모트 되고 인슐레이트 되어진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고 같이 놀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좋죠. 그런 가족 문화 컨텐츠를 스스로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하십니다. 우리 전덕인 센터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뭐 시민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잠을 잘 자고 아침을 잘 먹어야지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의료진이나
아니면 뭐 보건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센터의 직원들이 그동안 사실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좀 더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시에서 좀 많은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순간 짧게 클로징 원장님 하겠습니다. 덧붙여 네, 말씀 네,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비대면 중심의 무슨 뉴노멀이 온다는 것에 대한 담론이 아주 성행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노멀로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노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면할 겁니다. 인간은 본성이기 때문에 비대면 연애 이런 거 없잖아요. 본성이기 때문에 돌아갈 텐데 다만 지혜롭게 돌아간다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떤 요양병원, 요양원이 있어요. 집단 감염이 일어나 우리가 지금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 아마 새로운 노말은 요양보호사들이 비정규직, 파견직, 돌봄 노동자들이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감염을 퍼뜨리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이런 걸 거고 요양시설에 모여있는 그런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취약 어르신들이 마을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집단적으로 50명, 100명 감염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이런 것이 진정한 뉴노멀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안양시가 비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정말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함께 또 해주신 네 분 전문가들, 또 시민 여러분들 불편했겠지만은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을 잘 보셨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마음 면역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생방송이었지만 참으로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정신건강 모두를 다루기는 어려웠지만 시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토론자분들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어졌으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마음은 가까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또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안양시 심리 백신 프로젝트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라는 증상이 생겨났어요. 국민의 10명 중 4명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고 우울증 진료비는 45%나 증가하였어요. 재난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에는 감정 반응, 신체 반응, 인지 반응, 행동 반응의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 심리 백신 프로젝트는 마인드 비타민 A, B, C, D, E 5가지 실천 과제를 마련했어요. A. 액티비티 예방수칙 실천하기. B. 비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하기. C. 커뮤니케이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연락하기. D. 디스턴트 잘못된 정보와 거리 두기. E. 인커리지 공감하고 격려하기. 안양시 심리 백신 프로젝트 마인드 비타민으로 모두 함께하세요.